공황장애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연예인병이라고 알잖아요, 요새. 웬만한 연예인 다 공황발작 한 번씩 있으니까. 근데 이 공황장애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몸에 비상벨이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이 무서운, 그러니까 어떤 순간 굉장히 무서워지는데 그만큼 그때 또 내가 토끼인데 사자가 쫓아올 때 같이 그런 일이 벌어졌다 내가 잘못 착각하는 거거든요. 되게 무서워. 심장이 150번, 160번씩 뛰고 막 어떻게 당장 도망가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굉장히 두려운 증상으로 저한테 온 대학생인데 무지 좋아졌어요. 한두 달 사이에. 그래서 저도 잘 됐네. 사실 공황장애는 굉장히 치료가 잘 되거든요. 근데 하루는 그 친구가 와야 된 날이 아닌데 왔어요. 그래서 나는 또 재발했나 보다, 나빠졌나 보다, 만나봤더니 선생님 좀 재발한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탁구장에 갔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탁구를 치러 가서 탁구를 막 열심히 쳤는데 탁구를 치니까 심장이 뛰잖아. 그러니까 자기 재발한 거로 한 거야. 운동을 해서 막 심장이 빨리 뛰는 건데 이 사람 심장이 빨리 뛰는 거는 무조건 공황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똑같은 분이 또 있어요. 같은 공황 장애였던 아주머니가 계신데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등산을 갔대요. 등산을 가서 산에 쫙 올라가서 굉장히 높은 산에 맨날 가던 산이긴 하지만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숨을 헐떡헐떡 하면서 물을 쫙 마시면서 아래를 내려오다 보니까 정말 후련하더래요. 그러니까 심장 뛰는 게 기분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라고 느꼈다는 겁니다. 똑같이 심장이 뛰었지만 한쪽은 이걸 엄청난 스트레스가 와서 난 공황발작이 왔다고 느꼈고요. 한쪽은 그냥 등산을 해서 기분 좋다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있고요. 항상 불안하고 긴장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 일 자체를 한쪽은 공포스럽게 느끼고 되게 싫어요. 한쪽은 기분 좋음으로 느껴요.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또 하나의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라기보다 또 실험인데 여러분들 우리 외국 여행 가면 이런 거 하는 거 있죠? 저 패러슈트 타고 점프하는 스카이 점프하는 거예요. 그럼 프로 다이버들이 앞에 메고 내려오죠. 우리 저기 예능방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딱 뛰기 전에 심박수를 재봤어요. 앞에 아마추어들, 보통 사람들, 그 뒤에 있는 프로 다이버들. 또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프로 다이버들은 심장 안 뛸 것 같죠. 하루에도 4번, 5번씩 뛰어내리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근데 똑같이 150번까지 뛰더래요. 그 비행기 앞에서 딱 뛰기 직전에.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앞에 사람은 이거 혹시 안 켜지면 어떻게 하자 무서워서 심장이 뛰는 거고 뒤는 와 재밌겠다래. 오늘도 재밌겠다. 이 사람 즐기는 거. 즐기다 보니까 흥분이 막 되는. 우리 몸은요 이렇게 스트레스에 대해서 똑같이 반응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우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그럼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요. 스트레스 그럼 박멸해야 되는 거 생각하고 스트레스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나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거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학생 뭐라고 생각하세요? 난 뭐 때문에 제일 힘들어? 그 학생. 예. 시험 보는 것 때문에 또. 응?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시험 우리 MC님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래 무슨 일이 겁나는 거죠. 그러니까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고요. 또 어르신들 만나보면 돈, 다음에 자식, 시간이 없어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긴장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을 만나서 보면 공통점으로 보는 게 의외의 것들을 찾게 됩니다. 왜냐면 다 착하게 살고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이상하게 잘 안 풀리고 항상 긴장하고 있어. 불안하고. 그런 분들의 특징이 열심히 살고요. 항상 최선을 다하고요. 완벽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나쁜 말 한 개도 없죠. 나태하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을 비도덕적이라 생각하고 윤리적으로 살려고 그러고 항상 남을 배려하고요. 미움받는 것도 싫고 완벽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힘들어 죽겠어. 도대체 뭐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보는 분들은 너무너무 착한 분들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완벽해지려고 노력했는데 어느 순간 지쳐서 못하겠어요 라고 오는 분들을 전 만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럴 때 말합니다. 오죽하면 여기까지 저를 만나러 오셨겠어요. 정말 큰 결심하고 오셨네요. 근데 잘 오셨습니다. 물론 약 하나 먹는 거로 일단은 좋아질 수 있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요.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꿀 수 있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치과 갈 때 겁나시죠? 이빨 딱 열면 나는 충치 약간 뭐 스케일링을 하러 가는 선생님이 막 뜯더니 여기도 충치 여기도 충치 막 이런 겁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병원에 올 땐 겁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와보면 그게 하나의 계기가 돼서 이왕 좀 더 나아질 수가 있겠죠. 하나의 계기가 돼서 우리가 근데 여러분들과 오늘 이 시간을 갖는 것도 저는 그냥 어디가 아파서가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고 더 최선을 다해 더 완벽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지 않고 덜 열심히 하고 완벽하지 않아도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충분해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요, 7살짜리 애들부터 너 열심히 해.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너 열심히 하지 않으면 노숙자 돼. 막 겁나요. 엄마들이 이렇게 기차역에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보면서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이런 얘기할 때 좀 무서워요, 저도. 저도 어릴 때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면 성적이 올라가. 성적이 올라가면 칭찬받아.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아. 새칭 자존감이 올라가.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 우리 이 고리에 따라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계가 오기 시작했다는 게 문제예요. 저는 이제 아이들 보면요. 아이들 좀 보는데 40점짜리 애를요. 60점 만드는 거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근데 어머니한테 문제지에 답 따라주라고 그래요. 괜히 이런 애들은 문제 풀면 안 돼. 더 헷갈려져. 그러니까 문제쟁이가 동그랗게 엄마가 빨간 펜 답 달아주고 문제와 답 달면 다 한 3번만 읽고 가면 60점은 나와요.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이야. 근데 60점짜리를 80점 만들 때는 그래도 교과서는 다 읽어야 돼요. 촘촘하게 그리고 잘 문제집도 풀어봐야 돼. 근데 문제는 90점짜리가 100점 되는 건 진짜 어렵죠. 거기서 틀리라고 내는 문제를 맞춰야 되니까 한 10배는 풀어야 되겠지. 자, 우리의 삶이 우리 아버지 세대 때는 한 40점짜리 나라였어, 우리나라가. 되게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고 막 굶어 죽게 생겼고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안녕하세요 물어보 인사하잖아요. 다음에 또 뭐 하죠? 식사하셨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두 가지가 참 불쌍한 인사법 같아. 안녕하세요는 병 안 걸리고 잘 있냐는 얘기죠. 밤새 안 죽었어요? 이런 얘기죠. 옛날에 무슨 난리 나고 그런 때니까 다 식사하셨으면 밥은 굶고 다니지 않니? 우리가 안부 물어주는 미풍양속이긴 하죠. 불쌍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나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되게 잘 살죠, 우리나라 가면. 여러분들 혹시 한 번쯤 해외여행 가시면 한국 되게 잘 사는 나라였구나. 처음 알게 되죠. 우리가 40점에서 열심히 해서 60점, 80점까지 잘 갔어요. 근데 지금 얼추 90점짜리 나라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90점짜리 나라에서 여러분들 자리 잡으려니까 보통이 90점들끼리 있는 무슨 영재고 와 있는 분위기인 거야, 이게. 여기서 1점 더 얹으려면 당연히 교과서는 달달 외워야 되고 문제집단 10권씩 풀고 난이도 뒷자리 문제 다 풀어야지 실수하지 않아야지 1점 올라가. 근데 다 그렇게 하래. 근데 그것도 국영수 과탐 사탐 다 하듯이 일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친구한테도 잘해야 되고 좋은 딸이고 아들이어야 된대. 이 모든 것들을 강요하니까 힘든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전 어른들은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요. 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노력하고 있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야.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평균, 보통 이 값이 너무 올라가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유지해서 저는 보통이에요 라는 말, 전 평범해요 라는 말만도 참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당신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전 평범한데요. 되게 괜찮은 사람이네요. 그러면 제가 말도 안 돼요. 라고 제가 대답합니다. 근데 반대로 제가 상담을 쭉 한 다음에 누구씩은 평범한 사람이네요. 라고 이러면 기분 되게 나빠해요. 누가 나한테 평범하다고 그러면 싫은 거야. 그러면서도 내가 나한테 대해서는 전 평범해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 해요. 근데 평범하고 싶진 않은 거지, 마음 안에선. 뭔가 우월하고 잘하는 게 있길 원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벽에 부딪히면 이 길이 아닐 수도 있고요. 지금 난 충분히 했으니까 요 정도 선에서 멈춰야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 더 노력해야 되고 완벽해야 되라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린 멈추질 못해요. 만약에 우리가 좁은 비탈길인데 옆에는 논두렁이고 그 길을 자전거 타고 간다고 생각하면 힘들어 죽겠어. 근데 세울 데가 안 보여. 그럼 우린 무작정 밟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마치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사람이. 지치는데 멈출 수도 없어. 왜 멈췄다가 넘어지게 생겼으니까. 점점 가팔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저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섭고 두려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지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이 정도는 해야 되라는 공간이 점점 올라가니까 내가 생각하는 정상의 기준치가 점점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저는 요새 만나는 분들 중에 60대 초반인 어르신이라 보기엔 너무 젊은 분들이죠. 이분들이 이제 은퇴하시고 정신과로 오세요. 왜요? 그러면 자, 치매 걸린 것 같대. 그래서 검사해보면 너무 잘해. 그러니까 대학 나오시고 자기 사업하시거나 회사 다니시 이제 퇴직하시는데 내가 옛날에 핸드폰 번호 10개씩 외웠는데 지금 5개밖에 못 외운대요. 저는 3개도 못 외워야 그래요. 근데 이분들은 그런 거야, 마음이. 그래서 꼭 검사하면 다 정상이야. 근데 자기는 옛날 같지가 않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건강한 사람이 자기를 비정상이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 범위 안에 있지만 이미 건강하던 사람이 살짝 떨어진 거를 자기는 비정상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럴 때 당신은 굉장히 좋은 스포츠카 같은 걸 타고 다녀서 툭 하고 차를 밟으면 160km까지 그냥 나가던 차였는데 이제는 차가 10년 돼서 120km밖에 안 나가. 하지만은 고속도로도 다닐 수 있고 시내도 다닐 다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보통 차예요. 다만 아주 좋은 차가 아닐 뿐이야. 근데 자기는 그 차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지. 이 차를 다시 160km 가는 차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죠. 노화니까. 여러분들 건강검진 우리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이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건 정상임을 확인시켜주는 거지 건강함을 확인시켜주는 건 아니에요. 건강함이란 정상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MC분도 건강검진하면 나오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은 그렇다고 아주 건강하다는 생각은 안 할 수도 몰라요. 아주 건강하려면 저기서 내가 푸시업 시키면 50개씩 팍팍팍팍 하고요. 그다음에 안경 안 쓰고도 2.0이고요. 그다음에 한 10km 정도는 5km, 10km 한 40분에 막 뛸 수 있는 정도의 폐활량. 이쯤 있어 우리 건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니 2박 3일 밤샌 다음에도 잠깐 3시간만 자도 또 일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그 정도를 자꾸 원해. 퍼포먼스 자체를요. 근데 그러면서 그게 안 되면 난 비정상으로 생각해. 그리고 불안해해요.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워낙 경쟁이 세고요. 빡세고요. 사람들 사이에 경쟁도 심해서 자꾸 옆에서 비교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정상 기준이 너무 올라갔어요. 보통과 평균이 올라가다 보니까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해놓지 않으면. 우리 어머니들이 손님 치를 때 꽉 채워야지 속이 편하신 분들 있죠. 실제로는 정말 손도 안 갈 걸 음식들인데 그런 마음인 거야. 그냥 정말 생각해보면 뭐 불고기 하나, 김치, 반찬 한두 가지랑 찌개 하나 정도 있어도 충분히 맛있을 수 있는데 손님 온다고 잔치상을 너무 지나치게 차려서 버리는 음식이 반이야.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지치고 피곤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 안에서 저는 그렇다면 정상임자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불안해? 오케이. 불안할 수 있는데 정상의 범위를 넓히는 거로 불안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의 불안함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도 안 불안해.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시험 전날 하나도 안 불안해봐. 그것도 이상한 애인 거죠. 시험 전날이지만 나는 게임할 건 하고 볼 건 다 보고 잘 거야. 친구가 놀러 가자면 놀러 가. 그건 이상한 애인 거죠. 그래서 하나도 불안하지 않은 사람을 심리적 나병이라고 그래요. 우리 나병 환자들이 여기 통각세포가 없기 때문에 손가락 잘라줘도 몰라요. 우리 당뇨병 분들도 그렇듯이 심리적인 나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8차선 도로를 그냥 건너가는 사람 없잖아요. 차에 칠까 봐 무서워서. 근데 그 불안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건너가겠죠. 위험하겠죠.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불안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불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이 문화를 만들었어요. 지붕도 만든 이유가 춥고 비 올까 봐잖아요. 그리고 월급 받으면 다 쓰지 않고 다음 달을 위해서 쭉 아껴서 쓸 수 있는 것도 불안하니까. 불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계획해서 나를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 적당한 불안은 필요해요. 그 좋은 불안을 뭐라고 우리가 이름 부리냐면 긴장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긴장과 불안은 우리 몸 안에선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생각해 보면요. 긴장한다, 불안하다,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긴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녹화하는 거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메모 몇 장 가지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전 긴장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만약에 불안해진다 그럼 이러고 있어야 돼요. 머리에 서버려.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잠깐만요 다시 할게. 이렇게 반복 아마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 이 정도 선의 일이에요. 이 정도 선의 일에 약 평소는 여기였는데 이렇게 돼. 이 정도 해야 돼. 여기서 요만큼 올라가야 되고 이 정도에 나도 이만큼 대응했어요. 그럼 긴장하는 거예요. 적절한 긴장이고 우리가 충분히 좋은 불안이죠. 근데 사실 여기서 요 정도만 올리면 되는 일인데 이 일을 이만한 일로 느껴. 그러니까 잘못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음식 차리는 거로 보면 그냥 아들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는 건데 막 어르신들이 찾아오는 거로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정도면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이거에 대한 반응이 과잉이야. 그것도 나쁜 거죠. 즉 우리가 불안해지는 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지금 이 상황을 과대평가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과잉 반응하거나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우린 긴장이 불안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처음 얘기했죠. 완벽해야 되고요. 가능하면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높여 보려고 그러고요. 그다음 나를 좀 겸손하게 과소평가해서 보고 최대한 완벽해야 되니까 여기를 넘치고 싶은 거예요. 꽉 채우는 제일 길은 넘치는 거니까. 근데 우린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는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안전하지 못하고 느끼는 거고 한 번만 실수해도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한국이 동계올림픽 제일 잘하는 게 뭐죠? 쇼트트랙. 쇼트트랙 선수들 이렇게 보면 막 50바퀴를 계속 돌잖아요. 딱 달라붙어서 1등에서 8등까지 0.2초 사이에 들어오죠. 보면 1초도 안 걸려. 8명이 쫙 들어오는데 근데 또 한국 선수들이 꼭 앞에 마지막에 쫙 해서 발 쫙 들이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쇼트트랙을 잘하는 것 같아. 요만큼의 차이 가지고 이기는데 익숙한 거예요. 쇼트트랙 선수 같이 살면 너무 괴로울 것 같아. 계속 달라붙어서 정말 누가 앞으로 들이밀면 넘어질 거고 한 번만 날질 잘못해가지고 부딪히면 쓰러져 버리고 그걸 예선부터 결선까지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가야지 동메달, 금메달, 은메달을 딴다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저는 그래서 미안해요. 왜냐하면 좋은 자리는 몇 개 없어요. 갈수록. 근데 그 자리에 갈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된 사람은 점점 더 많아졌어요. 경쟁도 심해졌어요. 근데 우리 눈높이는 너무 올라갔어.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한 자리가 몇 개 없는데 그걸 다 가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스트레스라는 거는 일개분들은 나쁜 말 같잖아요. 스트레스 받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스트레스는 그런 말 듣는 스트레스는 진짜 억울해요. 스트레스는요 내 안과 밖에서 오는 일에 대한 반응일 뿐이에요. 그냥 내 몸을 조금 준비시켜주는 코티졸,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솟구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내 몸에 있는 호르몬들, 신경 전달 물질들 이런 것들이 그냥 좀 올라가서 나를 준비 태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의 스트레스는 도리어 약이 됩니다. 스탠포드 대학에 다바르 박사라는 분이 쥐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60마리의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30마리를 뒀는데 강한 자외선을 쐈어요. 그러니까 피부암이 걸리는. 못 됐죠. 근데 이쪽 30마리는 그냥 자외선을 쐈고요. 이쪽 30마리는 자외선을 쏘기 전에 2시간 반 동안 좁은 유리통에 가둬놨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엄청 준 거야.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아마 스트레스 주니까 더 빨리 죽겠지 였겠죠. 근데 놀랍게 스트레스를 준 쥐가 피부암에 발병도 늦고 유병률도 낮았대요.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면역세포가 도리어 항진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나니까 일시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 몸 전투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자외선에 대해서 막 견디는 거 준비가 된 거죠. 우리 여기 군대 갔다 온 분들 계세요? 유격할 때 앞에서 PT 시키죠. 그래야지 나중에 사고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 막 지칠 때까지 시키는 몸에
면역력을 높여놓는 거죠. 그렇듯이 단기간의 스트레스는 약이 될 수도 있다. 그다음에 해병대에서 지옥 훈련 시키고 막 잠 안 자고 행군 시키는 것도 일시적으로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라 볼 수 있는데 문제가 그게 만성화됐을 때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즘은 뭐라 그러죠? 목고지? MT? 예, 그런 거 가면 모닥불 밤에 캠프파이어 하잖아요. 그럴 때 처음에 불 쫙 올릴 때 뭐 하죠? 석유 붓죠. 석유를 부으면 확 올라오잖아요. 그게 스트레스 받는 거야. 내 몸 입장에서 보면 석유 들어오는 게. 그래서 불이 확 올라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새벽쯤에 막 친구랑 둘이 얘기 좀 하려고 나와가지고 완전 추워. 그래서 불이 좀 있길 옆에 석유통도 있길래 부었어요. 그럼 불이 돌이 꺼져요. 왜냐하면 더 태울 게 없으니까. 자, 태울 나무가 있을 때는 스트레스란 석유를 부었을 때 내 몸이 반응을 해요. 후끈 달아오를 수가 있어요. 도리어 나를 외부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겨. 근데 그게 계속 돼. 그럼 저항기가 와요. 전같이 반응이 안 와. 그리고 아예 나무를 다 태워먹었어요, 이제. 그래서 다 재가 돼 있는 상태에는 스트레스라는 석유를 부어도 반응이 없어요. 바로 그걸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기 포탈 치면 가끔 번아웃 증후군 이런 거 나오죠.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소진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 최선, 열심, 완벽을 찾아가면서 너무 노력하는 그 스트레스로 적당한 긴장과 불안, 긴장이면 좋았을 텐데 좋은 불안 정도면 좋은데 그걸 계속 유지하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자원들을 다 소모시켜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시점에 더 팍 하고 해야 될 때 돌이 푸드덕하고 시동이 꺼져버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걸 소진 증후군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몸에서의 반응으로 이런 거예요. 소진 증후군이 오고 나면 주말에 쉬어도 쉰 것 같지가 않아. 그리고 한 평일 한 6시, 7시까지는 내 에너지가 돌아가야 되는데 한 2, 3시면 마치 저기 한 3년 된 핸드폰 같은 거 있죠. 그래서 한 2, 3시만 돼도 빨리 보조 배터리 켜야 돼요. 아니면 빨리 어딘가 가서 충전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 그런 상태가 되는 게 소진 증후군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때 이미 가버리면 그때부터 우리 몸 안에 있는 약한 고리들이 발전하게 돼요. 여러분 젊은 분들은 큰 문제 없지만 문제가 있는 어르신, 중년 이상에서는 병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혈압이 생겼다, 나 너무 살이 찌기 시작해, 뭐 이런. 자, 최완벽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시기로 만성화되게 되고 만성화되니까 소진이 와. 소진이 오고 나면 피로가 회복되지 않아서 내 경쟁력이 더 떨어지는데 문제는 그럼 내가 쉬어야 되겠다, 좀 줄여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지금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이걸 한 방향으로 더 가야 돼 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제가 만나는 분들, 여러분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는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즉 소진증후군이 오기 전에 나를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소진증후군까지 가기 전에 이 불안 살짝 느끼면서 어느 순간 내가 힘들어 라고 느끼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짜증. 짜증이 뭐죠? 기분이 나쁠 때 생기는, 기분이 나쁠 때 생기는 신호. 내 책 봤어요? 그래요. 이 짜증이라는 거는 내 몸이 과잉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기분 좋을 때는, 편하게 있을 때는 누가 내 친구가 뒤에 등을 툭 치고 갔어. 아예 하지 마 이러겠죠. 근데 내가 피곤하고 지쳤어. 누가 툭 치고 가면 야 이러겠죠. 뭐 화내겠지. 보통 그럼 얘는 내가 뭐 그 정도 잘못했나 싶겠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얘기하죠. 야, 뭐 짜증을 내 이렇게 얘기하죠. 뭐 그런 걸 가지고 짜증을 내. 그게 짜증이에요. 계속 내 긴장이 스트레스도 있고 약간 처져 있고 내 나라는 사람이 지쳐 있으니까 지금 누가 건드리는 것만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물은 몇 도에 끓죠? 겁나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자꾸 물어보는 게 짜증 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그렇게 물어보고 그러는 게. 자, 100도씨가 되면 물이 끓는데 짜증은 90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90도인 상태야. 그러니까 50도일 때는 물이 안 끓어요. 10도 올라가 봤자. 근데 90도에 10도짜리 생기면 물이 끓겠죠. 자, 그 생각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순간 내가 짜증나 있을 때는 남들이 몰라요. 반응을 하기 전까진. 나는 짜증 나길 것 같은 느낌은 있어, 나는. 바로 그 순간을 잘 알아야 돼요. 아까 말한 신호라는 말이 딱 정확한 겁니다.
내 몸이 나한테 보낸 신호야. 도리어 약간 성질이 괴팍한 사람은요, 짜증 한번 내면 기분 좋아요. 왜냐면 한번 확 뒤집었으니까 속 시원해. 아유, 속 약간 후련하거든, 그게. 근데 착한 사람이 문제야. 이 학생 같이 이미 그 신호라는 걸 잘 아는 거 보면 짜증 많이 내고 괜히 저 굉장히 죄의식 느끼고 그런 사람일 것 같아. 그럼 내가 미안한 거야.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럼 또 금방 여기까 차오르겠죠. 한 3번 반복하면 나란 사람에 대한 회의가 들어요. 나 미쳤나 봐, 이런 생각이 들고. 나 무슨 병인가 봐, 사이콘가 봐. 나 병원 가봐야 되나 봐. 근데 그게 아닌 거야. 이때 중요한 거는 차올라와 있는 걸 조금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 다시 정리하면 열심, 최선, 완벽 때문에 우린 자꾸 보통과 평균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쭉 잠깐은 스트레스 받는 거 되게 필요해. 지금 내가 약간 긴장하지만 조금 지나면 끝나. 나는 그런 마음으로 지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근데 계속 돼. 나보고 12시간 하라고 그러면 난 쓰러져 버릴지 몰라요. 근데 그러다 보면 소진증후군이 와버리면 안 돼. 근데 그 직전에 우린 짜증을 느끼게 돼요. 이 짜증은 위험 신호다.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 처음에 미움받을 용기 얘기하셨잖아요. 바로 그 부분 같이. 누가 나 싫어하는 게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자리 피곤해서 짜증이 약간 올라와 있지만 내가 너 안 오면 돼? 이러면서 하는 자리 다 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친한 친구도 만나는 게 싫어. 어떨 때는. 아니면 아주 친한 누구랑 만나? 누구누구? 꼭 이런 전화하기 시작하면 이제 안 좋은 거야, 이게. 야, 우리 한번 볼래? 그러면 둘이서 만나거나 셋이 제일 친한 애들 둘, 셋만 딱 만나서 그냥 요런저런 얘기하다 헤어지면 딱 좋겠는데 별로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거나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 내 친구가 남자친구 데려오거나 이러면 싫은 거야. 그럼 이제 피곤해. 그래서 이번에 안 나갈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에너지가 모자라는구나 라는 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200만 원쯤 한 달에 월급을 받아요. 그래서 월세도 내고 뭐 적금도 붓고 쭉 하고 한 4, 50만 원 정도를 그동안은 용돈으로 써서 철철이 밥도 먹고 친구랑 뭐 용돈도 썼어요. 근데 회사가 어려워져서 아니면 일이 안 돼서 150만 원밖에 못 벌어. 그럼 그 돈으로는 딱 월세 내고 생활비하고 핸드폰 하고 나면 5만 원도 안 남아. 그럼 친구가 만나자도 싫겠죠. 그리고 뭐 사고 싶은 게 있으면 그동안 먹고 싶었던 것도 못 먹겠죠. 나를 위해서 쓰던 돈을 못 쓰겠지. 극장도 못 가겠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불안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예요. 아까 막 엑셀 밟는다 그랬잖아요. 기름 붓는 것 같이. 그래서 5만 원만 써도 되게 10만 원씩 벌어서 더 좋은 걸 해주는 거지. 친구들 만났을 때 내 체면 살리려고 저 삼겹살 먹어도 되는데 등심 사주고 막 이런 이게 불안하게 내가 없어 보이지 않으려고 막 그렇게 하는 거라면 우울은 자꾸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 인풋 나에게 들어오는 것 대비로 아웃풋이 많아서 짤짤하게 사는 느낌이 오는 게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 약간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는 그렇게 이해하면 내가 피곤한가? 아니 내가 좀 일이 좀 많나? 그래서 지금 친구 만나는 것조차도 내가 낭비스럽게 느끼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지만 이때 알아야 되는 건 대인관계도 근육 같은 거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 너무 안 쓰면 퇴화하잖아요. 그렇듯이 너무 안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은 만나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얻는 긍정적 피드백도 좋은 연료가 돼요. 근데 그것까지 피하다 보면 자꾸 너무 장사 안 된다고 종업원 내보내고 재료 더 싼 거 쓰고 이러다 더 정말 망하는 집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킬 건 지키면서 최소한 리듬을 유지하면서 지내되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불안과 긴장 때문에 오는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걸 하자고요. 도리어. 또한 가능하면 좋은 사람이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남 도와주고 싶고요. 안 도와주면 내가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공감 능력이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남을 그럴 때 어디까지 도와주는 게 좋지? 이타심과 배려는 어디까지 해야 되지 생각도 있어야 돼. 왜냐면 이렇게 너무 착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요. 내가 뭐 하나 도와주지 못한 거에서 항상 마음 아파해. 능력 이상으로 도와줘야 된다 생각하고 그 이상 하지 못하는 거를 죄의식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수영 잘하세요? 수영 못하죠. 근데 그럼 물에 빠진 사람을 나만 호수까지 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같이 뛰어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고 싶어? 응.
그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뛰어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보통 어떻게 되죠? 내가 수영 못하는데 뛰어들면 그 뉴스에 꼭 나오는 일이 있잖아요. 둘 다 위험해지죠. 저는 이타심과 배려도 그런 거 같은 것 같아요. 내가 만약 박태환 선수쯤 되면 뛰어들어도 돼요. 아니면 해병대에서 제대한 지 1년 안에 제대한 지 10년 됐으면 안 돼. 아니면 가이드, 수영, 안전요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면 뛰어들어도 되지만 더 빠른 건 빨리 주변에서 던져줄 걸 찾거나 아니면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119에 전화하든지 하는 게 제일 최선의 방법인데 우리는 내가 뛰어들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속에 죄의식을 가져요. 그럼 그것도 이타주의도 마찬가지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차선이라고 생각하는 걸 하면 돼요. 비록 그게 최선은 아닐지 모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뭐 하다못해 우리가 불쌍한 항상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 텔레비에서 불쌍한 집이 전화 하나 누르면 되는 것들 있잖아요. 몇천 원. 뭐 그런 것도 좋은 일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마음 안에서. 근데 예를 들면 평생 아무것도 안 쓰고 모은 할머님이 김밥 팔고 노점상 하신 분이 평생 모은 돈을 뭐 큰 돈을 학교에 기부하시고 이런 거 저는 좀 속상해요. 이분 좀 쓸 만큼 쓰시고 돌아가시지. 이런 마음은 좀 밉지만 그런 생각해요. 왜냐면 그렇게 하고 기부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분 자기가 얼마나 그렇게 지냈는지를 막 하고 싶은 그런 게 아닌가 싶은 마음도 들어요. 이렇듯이 이런 마음가짐의 자세도 약간 밑으로 내려오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라는 생각들을 하는 게 필요해.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too much로부터 that's enough로 가자라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완벽해야 되고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좀 약간 too much를 한 거예요. 좀 많이 요즘 TMI 얘기 많이 해요. too much information 너무 많은 걸 알게 돼. 그래서 결정장애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래. 그러다 보니까 결정도 못 하겠고 좀 더 해야 될 거고 항상 약간 넘치게 하다 보니까 지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건 이제는 that's enough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태도에서 전형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삶의 태도는 완벽주의자적인 삶과 만족주의자적 삶이 있어요. 완벽주의자는 뭔가 더 끝까지 더 괜찮은 게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만약에 대표적으로 학생이 뭐 노트북 컴퓨터를 새로 사기로 했어. 그럼 정말 검색에 일주일을 보내죠. 뭐가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다 보면 정말 너무 비싼 것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기로 결정해놓고도 나 이거 말고 딴 거 살 거 이런 생각 계속 들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있는가 하면 근데 우린 계속 그렇게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주의자는 60점 넘으면 오케이야. 예를 들면 우리 아까 뭐 컴퓨터다. 그럼 나는 나 어차피 워드 프로세서만 하고 인터넷만 하니까 그렇지 가능하면 뭐 몇십만 원, 50만 원 싸게 제일 세일하는 거에 사면 딱 좋아. 라고 생각하면 그다음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돼. 완벽주의자적 삶을 우리가 강조하다 보니까 이거 아니면 0인 거야.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아예 포기해버려 이쪽은. 난 그거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그러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다 내려놔라, 멈춰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일을 다 완벽주의적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랑에 찢어져요. 아니면 다 넘쳐요. 그러다 에너지가 고갈돼 버려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만족주의자로 가는 거야. 0이 아니라 60점 이 정도면 오케이. 여러분들 프랜차이즈 저 햄버거 가게나 아니면은 김밥 나라 이런 데 가면 거기서 인생의 김밥 먹고 인생의 햄버거 먹을 거 생각하지 않죠. 거기서 우리 딱 적당히 3,000원, 5,000원 이렇게 내고 한 끼를 때우고 뭐 겠어 이렇게 잊어버리잖아요. 보통 때 그렇게 살자고요 우리가. 세상은 나한테 직장도 더 괜찮은 직장 갖고 싶고 더 좋은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 우린 조금 거시적인 얘기를 볼 때 이 세상이 이제 바뀌고 있다는 생각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가능하면 통제하고 싶고요. 예측 가능했으면 좋겠고 이제 쭉 이대로만 살았으면 좋겠고요. 완벽하게 딱 계획된 대로 지냈으면 좋겠어요. 저랑 만난 고3, 고3 학생이 8월 달에 8월 9월에 저한테 만나오더니 선생님 전 태풍이 진짜 부러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진로가 결정돼 있어서요 그러더라고요. 태풍 갈 길이 쫙 뉴스에서 일기예보에서 몇 월 며칠 태풍이 발생해서 쭉 절로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예정입니다. 보니까 너무 부럽더래. 자기 앞날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5년 후, 10년 후 나도 엄마같이 아기 낳고 나도 저 정도 집에서 사가지고 내 집을 가질 수 있을까? 상상해보면 막 까마득해. 근데 제가 말씀드릴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는 좋은 소식이기도 하고 나쁜 소식이기도 해요. 세상은 굉장히 불확실해졌어요. 그러니까 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6살인 아이들은 성인이 됐을 때 전혀 다른 직업,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가질 확률이 60%가 넘는데요. 뭐 아나운서다, 카메라맨이다, PD다, 뭐 의사다, 이런 직군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 커제 구단이라고 있잖아요. 그 이세돌 구단보다 좀 더 잘하는 이세돌 구단이 AI한테 알파고한테 졌을 때 한 번 이기고 다 졌잖아요. 막 난리가 났죠. 그때 제 선배님인 미래학자는 이게 인류의 마지막 1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다 욕했어요.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그 바로 1년 만에 커제 구단이 완전 졌죠 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형으로 예측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속 60km니까 몇 시간 후면 저렇게 갈 거야. 공부 노력을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가면 돼. 근데 지금 AI의 발전은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그 이세돌급 대의 알파고는 70시간 만에 그 수준으로 갈 수가 있대. 인간의 기본은 이제 안 본대요, 얘가. 그러니까 우리는 한 30, 지금 딱 볼 때 20년 후쯤 오겠지라는 세상이 5년 후에 올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20년 후, 10년 후, 20년 후를 바라보면서 계획을 세우는 거는 어떤 의미도 없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좋은 뉴스이기도 하고 나쁜 뉴스이기도 해요. 나쁜 뉴스는 계획 세우지 말라는,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고, 좋은 뉴스는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죠. 그럼 닥친 대로 살라는 말이냐? 맞습니다. 좀 낙관적인 생각만 갖고 그냥 나 다음, 그리고 한 가지에만 너무 몰입하면 상황이 확 바뀌어서 되게 황당해지는 거예요. 아까 40점짜리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때 우리는 당장 굶어 죽게 생긴 나라였어. 한국의 좋은 점이 그동안 많이 부자가 됐어요. 물론 그렇죠. 어려운 분들도 있겠지만 당연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가 생각하는 기대치를 너무 높이지 않는 한은 그냥 약간 저준위로 지내면서 약간 낮춰서 이것저것 해보는, 그래서 내가 갖고 능력치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는 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고 굉장히 괴롭고 막 몰릴 때 있잖아요.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마찬가지예요. 난 이제 끝인가 보다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 그리고 세상이 되게 각박하고 좁점해져가지고요. 뭐 이렇게 엄청나게 성공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건 내 노력 문제 아니라 되게 운 같고요. 우연이란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작동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어에서 행복이 해피니스죠. 해피하다 그러죠. 근데 그 앞에 있는 HAP가 같이 쓰는 게 해프닝이래요. 우연히 일어나는 해프닝. 이 두 개가 같은 어간을 쓴대요. 되게 재밌는 얘기죠. 즉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내가 엄청 노력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공부 되게 잘하는 애 뭐라 그러죠? 영재. 한문으로 꽃뿌리 영재를 써요. 그럼 마치 엄마가 자기가 잘 애를 씨를 뿌려가 잘 가꿔가지고 꽃을 탁 피우는 그런 애라고 우리나라는 말하는데 영어로는 gifted child라고 그래요. 나한테 하느님이 신이 나한테 선물로 준 거야. 우연인 거야. 내한테 온 게. 감사히 여기라는 거, 내가 뿌듯해라는 게 아니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 세상은요. 좀 큰 흐름에서 보면은 예측할 수 없고요. 게다가 지금의 시대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서 주역이 될 30대, 40대를 갈 이 시기에는 전 정 모르겠어요.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 10년 후를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뭐 이거 하나 못해도 막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아닌 것 같으면 딴 것도 해보는 거예요. 그 정도를 옆에서 서포트 해줄 정도의 부모님의 노력은 돼요. 막 외국 보내주고 이런 게 아니라 밥은 먹을 수 있어요. 잠은 잘 때는 있어.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무인도에 가 있다 생각합시다. 무인도에 가가지고 여기 왜 자판기 없어요? 여기는 왜 수세식 화장실이 없어요? 여기는 왜 에어컨, 이런 얘기 안 하죠. 무인도에 턱 떨어졌는데 여기 물 나오네. 야자수도 있네. 나 칼도 있고 석유도 좀 있어. 되게 기분 좋겠지. 든든하겠죠. 그런 마음을 가져보자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척박하고 힘든다는 걸 인정해요. 이 불확실성이라는 거를 하나의 흥미, 호기심으로 바라보려는 노력. 도리어 지금 필요한 거는 모든 걸 통제하고 완벽하게 하려는 것보다는 정상의 범위 좀 넓히고요. 적당한 긴장을 좀 하되 모든 걸 다 100점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한 2개 정도만 빡 하고 나머지 한 60점 이상. 오케이 하면서도 이 정도 해도 괜찮네.
라는 생각,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에너지 너무 기빨리는 거, 내가 피곤하거나 짜증나면 피곤하거나 조금 나를 조절하면서, 하지만 할 건 기본은 하는, 그러면서 루틴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삶을 사는 게 여러분들이 정상성을 유지하면서 좀 괜찮게 돌아간다, 완전히 일주일이 끝나면서 내 삶이 소진되고 있구나, 나한테 완전히 질질 끌려가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나를 주도적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는 하나의 삶의 중요한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갖고 산다면 여러분은 정상을 유지할 수 있고 불안장애 이런 게 절대 오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살면 여러분들 절 만나면 당신 정상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